63세 한 아주머니의 집 며느리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고아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돌봐줄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이 고모 할머니 밑에서 자란 불쌍한 아이였다고요. 자신은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몸이라 이 집에 시집 오는 것이 유일한 안식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친딸처럼 아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며느리의 과거도 근본도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가지도 않았고 조상님께 절을 올리지도 않았으며 그 어떤 친척과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거든요. 며느리의 그 말을 모두가 믿었고 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무심결에 내뱉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조각들이 시어머니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부주의였을까요? 우연히 흘러나온 과거의 파편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숨겨온 진실의 실마리일까요? 63세의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마음속에 맺힌 응거리를 풀기 위해 며느리가 자랐다는 고향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오해를 풀고 싶었을 뿐인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스스로 뿌리를 잘라내면서까지 진실을 감춰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가족 없는 고아라는 가면을 쓰고 남의 집안에 파고든 한 며느리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과연 자신의 뿌리를 온전히 끊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3입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고 은퇴 전에는 섬유 공장에서 품질 검사원으로 일했죠. 눈썰미 하나는 정말 매서워서 실 한 가닥만 끊겨도 바로 잡아낼 정도였습니다. 젊었을 적엔 퇴근하고 돌아와도 정이세 아낀다고 불도 안 켜고 창가에 앉아 저무는 노을빛에 의지해 단추를 달곤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지훈이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홀몸으로 자식 키우는 게 가장 어렵다지만 저는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훈이는 어릴 때 좀 개구쟁이였고 공부도 그저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못 가 바로 군대에 갔을 때도 저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라면 일찍 사회에 나가서 경험을 쌓는 것도 본분이니까요. 저녁 후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겠다는 아들을 보며 걱정도 됐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생하며 자란 아이니 제 길을 한번 가보게 해주고 싶었죠. 지훈이가 30 되던 해 여자친구라며 한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미혜라고 했죠. 첫인상이 어찌나 싹싹한지 큰 눈망울에 피부는 뽀얗고 말투는 나긋나긋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며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아첨이 아니라 공경이 담겨 있었고 말수는 적어도 한마디 한마디가 참 정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제가 물었죠.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같이 오셔서 식사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러자 미혜는 눈시울을 붉히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저 3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모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하더군요. 그 후에 고모 할머니도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어릴 때 경남 밀양에도 있었고 전라도 순천이랑 경기도 평택에서도 살았죠.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냈거든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타들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혜는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저 혼자예요. 고모 할머니도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애교 부리는 법도 잘 몰라요.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한 채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아이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돌봐줄 부모도 없이 남의 집 눈치 보며 자랐을 텐데 어쩜 저렇게 원망 한마디 없이 바르게 컸을까 싶어 단박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때 저는 참 순진했습니다. 가족은 없어도 생활력 강하고 성격 좋으니 이런 며느리는 더 아껴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지훈이는 예식도 생략하고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미혜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친정 식구가 없어서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어머니 딸처럼 시키시는 대로 다 하며 살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진심 어린지 이 아이는 참 속이 깊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먼 외지에 산다는 고모 할머니 쪽 먼 친척 오빠라는 사람 딱 한 명만 왔더군요. 미혜가 그분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길래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어른한테 대들지도 않고 매사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며 먼저 물어왔으니까요. 첫날부터 채소를 씻을 때도 어머니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서 씻는 걸 좋아하시죠? 라고 묻는데 기특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고모 할머니한테 엄하게 배웠다더군요. 어릴 때 TV도 못 보게 하고 군것질도 못하게 하셨다며 가끔은 회초리를 들고 쫓아오기도 하셨대요. 어릴 때부터 살림을 도맡아 했다더니 음식 솜씨도 좋았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도 투정 없이 맛있게 먹으며 어머니가 해주신 추어탕, 예전에 고모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비슷해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미혜를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말리지 않았고 학원에 다녀서 공부하고 싶다길래 학원비도 보태주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기특해서 아낌없이 지원했죠. 그런데 5년이 흐른 지금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집은 어느새 미혜의 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퇴한 저는 미혜가 늦잠을 자면 눈치를 보며 시장을 봐왔고 미혜는 브런치를 먹고 싶다며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가계부도 미혜가 맡았습니다. 아들의 월급이 미혜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도 저는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는 아이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면 기댈 곳이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찜찜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댁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명절에도 기일에도 성묘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고모할머니 묘가 남쪽에 있어 너무 멀다고만 했지요. 명절에 친정에 가지 않는 건 당연하다. 쳐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고향이 경남 밀양이라고 했다가도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물으면 이사를 자주 다녀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웃 사람이 고향을 묻자 미혜가 무심결에 밀양 산내면 얼음골 근처예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에는 기억 안 난다고 하더니 지형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다니요. 제 표정이 굳어지자 미혜는 얼른 나중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서 가물가물했나 봐요 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혜가 말한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가 저렇게 깨끗하게 지워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정돈된 이야기는 오히려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5년을 되짚어봐도 미혜는 단 한 번도 고아라는 설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 없고 연락 닿는 친척 한 명 없다는 그 철저함이 오히려 자귀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평생 섬유 공장에서 품질 검사를 하며 배운 게 있다면 아무리 매끄러운 원단이라도 반드시 끊어진 실밥이나 매듭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혜라는 이 고운 옷감에도 분명 실밥이 튀어나온 곳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건 작년에 제 여동생이 손주들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였습니다. 제 동생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 도시에 자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해에 제부가 다치는 바람에 농사일이 멈춰서 며칠 머물기로 한 것이었죠. 저는 오랜만에 동생을 본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혜는 친척들을 손님방에 재운다는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겉으론 내색 안 했지만 그날 저녁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며 툭 던지더군요. 어머니 다음부턴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새로 빨아둔 침구 다 다시 빨아야 하잖아요. 이틀 정도 자는 건데 뭐가 어떠냐 남도 아니고 동생인데. 제가 한마디 했지만 미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애들이 지저분하게 할까봐 그렇죠 라고 답했습니다. 동생이 가져온 시골 반찬들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죠. 그런데 미혜는 식사 내내 채소만 몇 조각 집어 먹으며 예의 바른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주방의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라며 환풍기를 세게 돌리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불편하던지. 다음 날 아침 어린 조카 손주가 거실 매트 위에서 그림을 그리다 주스를 조금 쏟았습니다. 그러자 미혜가 주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 거기서 그리면 안 돼. 이거 일본 직구로 산 거라 세탁하기 힘든데 아이는 울상이 됐고 동생은 연신 미안하다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니. 미혜는 고개를 숙이며 물건 망가질까봐 그랬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네가 잠든 후 주방에서 사과를 깎는데 미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넌지시 물었죠. 미혜야, 너 예전에 친척 오빠 왔을 때는 담배 냄새 나도 아무 말 없더니 이모가 오니까 왜 내내 인상만 쓰고 있니? 미혜는 한참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식구들 정말 시골 사람 티나지 않아요. 애들 옷 색깔도 촌스럽고 목소리도 너무 커요. 손으로 음식 집어 먹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도 이제 서울에서 품위 있게 사셔야죠. 품위라는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 지금 내 동생 무시하는 거냐? 제 말에 미혜는 깜짝 놀라며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동생은 중학교 때부터 남의 집 살이하며 자식 셋을 키워낸 장한 어미입니다. 올 때마다 언니 몸보신하라고 직접 농사지은 땅콩이며 나무를 바리바리 쌓아오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촌스럽다고 치부하는 미혜를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아로 자라 서러움을 잘 안다던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금 나누어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 후로 저는 미혜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돈줄을 쥐고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까지 탐내는 눈치였습니다. 제 통장에 든 돈을 수시로 확인하며 어머니 사기 당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그 눈빛은 예리한 탐지기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미혜는 제 쪽 친척들을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본인은 친척 하나 없는 청고한 신세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미혜는 절대 고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고 고급 미용실 가격을 줄줄 꿰고 있으며 특정 제삿날에는 외출을 꺼렸습니다. 제사를 지낼 가족도 없다던 사람이 귀신같이 기일을 챙기는 이유가 뭘까요? 미혜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말이죠. 60평생 처음으로 탐정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밀양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혜는 시골은 벌레 많고 지저분해서 제가 못 견딜 거라며 늘 못 가게 막았지만 저도 한때는 시골길 누비며 보찜 장사도 했던 사람입니다. 밀양에 도착해 미혜의 혼인 신고 서류에서 봤던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김봉자라는 이름. 미혜의 본명이었죠.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가씨 아세요? 예전에 여기 살았다던데. 할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대번에 소리치더군요. 어이구, 봉자네 봉자가 벌써 이렇게 컸어. 봉자 아버지는 다리 다쳐서 누워있고 엄마는 아직 저기서 마늘 까고 있을 텐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니요. 알려준 집으로 찾아가니 낡은 목조 가옥 앞에 한 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은 거친 논바닥 같았죠. 저기 김봉자 어머니 되시나요?
제 물음에 할머니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신데 우리 봉자 이름을? 저는 봉자 시어머니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의 손에서 마늘이 툭 떨어졌습니다. 노모는 화를 내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죄지은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우리 봉자 잘 지내나요? 라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 지내더군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방으로 들어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고 있는 미혜아니 봉자 옆에 낡은 옷을 입은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우리 딸 봉자 졸업식 날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우리는 봉자가 서울 가서 잘 살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촌스럽고 가난해서 방해될까봐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사람 취급해도 원망 안 합니다. 할머니의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는 자식의 앞날을 걱정해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혜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부모가 부끄러워 그들을 가슴속에서 지워버린 잔인한 딸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친정 엄마처럼 따르던 그 눈물과 애교가 모두 가짜였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혜가 TV를 보며 드라마 주인공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더군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말투.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밀양산 내면 봉자네 집에 다녀왔다. 미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어머니, 거긴 왜? 너를 고아로 알고 5년을 살았는데 네 엄마는 마늘을 까면서 네 걱정만 하더라. 부모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니? 미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달려나와 당황해 했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니요. 미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가난한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쥐가 나오는 집 냄새 나는 옷.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름도 바꾸고 다 지운 거예요. 저를 무시하실까봐 두려웠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너를 무시할 사람들이더냐. 너는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네 자신을 속인 거야. 부모가 너를 위해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되어준 그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짓밟을 수 있어. 미혜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밀양으로 내려가라. 네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 빌지 않으면 이 집 대문 다신 못 넘는다. 근본을 부정하는 사람과는 한솥밥 못 먹는다. 며칠 후 미혜는 정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미혜가 보낸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말린 곶감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뿌리가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딸을 다시 받아주신 부모님과 저를 깨우쳐 주신 어머니께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곶감 하나를 입에 넣으니 달콤하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인위적인 설탕 맛이 아닌 대지의 기운과 부모의 인내가 담긴 진짜 맛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더 높이 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는 법입니다. 진정한 품위는 비싼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며느리의 거짓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면 끝내 용서할 수 없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